대표님, 원달러 환율이 1,517원대까지 치솟았습니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약 17년 만에 고환율 구간입니다. 미국 연준이 금리 인하를 서두르지 않겠다는 신호를 보내고 인플레이션 우려와 지정학적 리스크까지 겹치면서 달러 강세가 길어지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것이 단순한 환율 이슈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환율이 오르면 어떤 기업은 실적에 부담을 받고 어떤 기업은 오히려 이익 개선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같은 고환율이라도 기업마다 영향은 완전히 다릅니다. 오늘은 원달러 1,500원 시대에 누가 웃고 누가 조심해야 하는지 윤하가 고환율 수혜주 지도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대표님, 고환율 수혜주의 핵심 원리는 간단합니다. 달러로 벌고 원화로 비용을 내는 기업이 유리합니다. 예를 들어 자동차를 미국에 수출하면 기업은 달러로 대금을 받습니다. 그런데 국내 공장의 인건비, 일부 부품 비용, 운영비는 원화로 지출됩니다. 환율이 1,200원일 때와 1,500원일 때를 비교해보겠습니다. 같은 1달러 매출이라도 1,200원일 때는 1,200원으로 잡히지만 1,500원일 때는 1,500원으로 잡힙니다. 단순 환산으로는 원화 매출이 25% 증가하는 효과가 생깁니다. 하지만 대표님, 여기서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환율 상승이 곧바로 이익 증가로 이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달러로 지출하는 비용, 원자재 수입 비용, 해외 생산 비중, 환해지 여부, 관세와 물류비까지 함께 봐야 합니다. 그래서 진짜 고환율 수혜주는 단순한 수출 기업이 아닙니다. 정확히는 달러 매출이 크고 원화 비용 비중이 높고 외화 부채 부담이 낮은 기업입니다. 이 기준을 기억하시면 고환율 수혜주를 직접 구분하실 수 있습니다. 대표님, 고환율 수혜 섹터에서 가장 먼저 봐야 할 곳은 자동차입니다. 현대차와 기아는 해외 매출 비중이 높고 북미 시장 비중도 큰 대표적인 수출 기업입니다. 원화가 약해지고 달러가 강해지면 해외에서 벌어들인 매출이 원화로 환산될 때 더 크게 잡힙니다. 증권가 분석에 따르면 원달러 평균 환율이 10원 오를 때 현대차는 약 2,800억 원, 기아는 약 2,200억 원 수준의 영업이익 변동 효과가 있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환율이 10원만 움직여도 실적에 큰 차이가 생길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고환율 구간에서는 자동차 업종이 대표적인 환율 수혜주로 자주 언급됩니다. 하지만 무조건 좋게만 보면 안 됩니다. 미국 관세, 해외 인센티브, 현지 생산 비용, 부품 조달 비용이 함께 올라가면 환율 효과가 일부 상쇄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자동차주는 환율 효과와 함께 판매량, 평균 판매 단가, 미국 시장 점유율, 관세 부담까지 같이 봐야 합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자동차는 고환율 수혜 가능성이 큰 업종입니다. 하지만 진짜 주가를 움직이는 것은 환율 효과 플러스 판매 실적 플러스 관세 부담의 조합입니다. 대표님, 두 번째 1순위 수혜 섹터는 조선입니다. 조선업은 선박 계약이 달러 기반으로 체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원달러 환율이 높아지면 수주장고의 원화 환산 가치가 커질 수 있습니다. HD, 현대중공업, 삼성중공업, 하나오션 같은 조선사들은 이미 확보한 수주장고가 크고 고부가 선박 수요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고환율은 이런 수주장고를 원화로 환산할 때 실적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도 조심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환율 상승분이 그대로 이익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조선사는 환율 변동에 대비해 환해지를 하는 경우가 많고 포판 가격, 기자재 비용, 인건비, 원조 원가도 함께 움직입니다. 즉, 조선업에서 환율은 분명 긍정적인 변수지만 실제 이익은 환해지와 원가 구조에 따라 달라집니다. 그래서 조선주는 단순히 환율만 볼 것이 아니라 수주장고, 선가, 원가율, 환해지 정책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조선은 고환율과 수주 모멘텀이 함께 작동할 수 있는 업종입니다. 하지만 핵심은 달러 수주장고가 실제 이익으로 얼마나 연결되는가입니다. 대표님, 세 번째로 볼 섹터는 방산입니다. 방산 수출 계약은 달러 기반 비중이 높은 편입니다. 그래서 고환율 구간에서는 해외 수출 계약의 원화 환산 매출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특히 한화에어로스페이스, LIG 넥스원, 현대로템 같은 기업들은 유럽, 중동, 호주 등 글로벌 방산 수요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방산은 환율 수혜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지정학적 불안이 커질수록 각국의 국방비 지출이 늘어나고 무기 수출 수요도 구조적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즉, 방산은 달러 강세 수혜와 지정학 수요가 동시에 작동할 수 있는 섹터입니다. 하지만 방산주 역시 확인할 것이 있습니다. 수출 계약이 실제 매출로 인식되는 시점, 원가 상승 여부, 정부 승인과 납품 일정, 수주장고의 질을 봐야 합니다. 계약 발표만 보고 접근하면 실제 실적 반영까지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방산은 고환율 시대의 중장기 관심 섹터입니다. 다만 주가가 이미 많이 오른 구간에서는 신규 수주와 실적 반영 속도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대표님, 네 번째 섹터는 게임과 K 콘텐츠입니다. 크래프톤 같은 글로벌 게임사는 해외 매출 비중이 높습니다. 해외 유저가 결제한 금액이 달러나 현지 통화로 들어오고 이 매출이 원화로 환산될 때 고환율 효과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하이브 같은 K 콘텐츠 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해외 앨범 판매, 굿즈 판매, 콘서트 투어, 글로벌 플랫폼 매출이 커질수록 환율 상승에 따른 원화 환산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게임과 콘텐츠는 자동차나 조선처럼 환율 민감도가 절대적인 업종은 아닙니다. 이 업종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환율보다 콘텐츠 자체의 흥행력입니다. 게임은 신작 성과와 업데이트, 콘텐츠는 아티스트 활동과 글로벌 팬덤, 투어 일정과 플랫폼 수익이 더 큰 변수입니다. 즉, 고환율은 보너스 요인입니다. 핵심은 글로벌 매출이 실제로 성장하고 있는가입니다. 정리하면 게임과 콘텐츠는 고환율 수혜 가능성은 있지만 환율보다 흥행과 성장성이 우선인 섹터입니다. 대표님, 고환율이 모든 기업에 좋은 것은 아닙니다. 반드시 피해야 할 역효과도 있습니다. 첫째, 원자재를 수입하는 기업입니다. 항공사가 대표적입니다. 항공사는 항공료를 달러로 사고 항공기 리스료도 달러로 지불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환율이 오르면 비용 부담이 그대로 커질 수 있습니다. 둘째, 달러 부채가 많은 기업입니다. 외화 차입금이 많은 기업은 환율이 오를수록 부채 규모가 원화 기준으로 커집니다. 이자 비용과 환산 손실 부담이 함께 커질 수 있습니다. 셋째, 환해지를 많이 해둔 기업입니다. 환해지를 해둔 기업은 환율이 올라도 그 효과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환해지 전략이 잘못되면 환율 변동이 오히려 손실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고환율 수혜주를 볼 때는 단순히 수출 기업이니까 좋다라고 보면 안 됩니다. 반드시 확인해야 할 것은 4가지입니다. 외화 매출, 외화 비용, 외화 부채, 환해지 정책. 이 4가지를 봐야 진짜 수혜주와 가짜 수혜주를 구분할 수 있습니다. 대표님, 오늘 핵심을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원달러 1,500원 시대에는 단순히 수출주를 보는 것이 아니라 기업의 수익 구조를 봐야 합니다. 첫째, 달러로 벌고 원화 비용 비중이 높은 기업. 둘째, 외화 부채 부담이 낮은 기업. 셋째, 환해지로 환율 효과가 지나치게 제한되지 않는 기업. 넷째, 환율 수혜가 실제 실적에 반영될 수 있는 기업. 이런 기업들이 고환율 시대에 상대적으로 유리할 수 있습니다. 섹터로 보면 1순위는 자동차와 조선, 2순위는 방산과 게임 콘텐츠입니다. 하지만 대표님, 환율은 언제든 방향이 바뀔 수 있습니다. 고환율 수혜가 이미 주가에 반영됐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따라서 중요한 것은 무조건 매수가 아니라 환율 효과, 실적, 비용 구조, 주가 반영 여부를 함께 확인하는 것입니다. 오늘의 결론입니다. 고환율 수혜주는 수출 주가 아니라 달러 매출이 크고 원화 비용 비중이 높으며 외화 부채 부담이 낮은 기업입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더 좋은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AI 시황 브리핑 유나였습니다. 감사합니다.